국밥 한 그릇 드세요. 허리가 굽은 여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아내는 홀로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살아왔어요. 대체 왜 남편은 30년이나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거예요. 2025년 겨울, 인천 신포시장 골목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에 구겨진 슬리퍼,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볼은 깊이 패여 있었어요. 나이는 62, 이름은 유강호. 한때는 대형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현장 소장이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뿐이었고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강호는 시장 골목 안쪽 국밥집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술래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손님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고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이술래, 강호의 아내였습니다. 올해 60살. 강호는 유리창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술래는 30살이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고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여자. 빨리 돌아와요.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그때 아들 민준이는 겨우 100일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까만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곧았던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호는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선생님들, 강호는 왜 30년 동안 아내 곁에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강호는 중동의 건설 현장에 있었어요.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플랜트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파견된 지 1년째였습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8월의 어느 날 현장에서 가스관 폭발 사고가 터졌습니다. 강호는 후배 기술자 2명을 밀쳐내고 직접 밸브를 잠그러 갔어요. 폭발이 일어난 건 그 직후였습니다. 강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왼쪽 다리 3곳이 골절되었고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6달이나 이어졌어요. 그리고 6달 후 강호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권은 사라졌고 지갑도 없었어요. 병원비는 건설회사가 냈지만 그 사이 공사가 끝나면서 현장 사무소는 철수해버렸습니다. 강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도 신분도 집으로 돌아갈 방법도. 현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신원불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아온 건 냉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강호는 그때부터 이주 노동자로 떠돌기 시작했어요. 중동에서 동남아로, 다시 중앙아시아로. 하루 품삯을 받아 밥을 사 먹고 잠잘 곳을 구하는 게 전부인 나날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지만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었어요. 유강호라는 사람은 1995년에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호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망 처리. 자신이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가 지나갔어요. 건설 막노동, 농장 일손, 식당 설거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돈을 모았지만 번번이 사기를 당하거나 빼앗겼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순례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30년이 걸렸습니다. 인천에 다시 발을 딛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강호는 국밥집 유리창 앞에 서서 허리가 굽어버린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먼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강호가 30년간 연락하지 못한 데는 단순히 사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강호가 알게 된 것은 이 국밥집에 들어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강호는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유리문을 밀자 된장과 사골이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12평 남짓한 가게 안에는 스테인리스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머리 국밥 7,000원, 순대국밥 6,000원. 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순례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손님 테이블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앞으로 굽어서 그릇을 들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도 순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반찬 좀 더 줘. 4명이 앉은 테이블에서 50대 남자가 반말로 불렀습니다. 깍두기 접시를 통 밀며 빈 그릇을 흔들었어요. 순례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고는 부엌으로 돌아가 깍두기를 수북이 담아왔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는 얼굴이었어요. 강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순례였어요. 30년 전 남편을 배웅하며 공항에서 울던 29살의 순례가 지금은 허리가 굽은 채 반말하는 손님에게 깍두기를 날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순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 옥분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순례야, 네 국밥 안 먹으면 하루가 안 가. 할머니는 늘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듯 창가 쪽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순례가 말하지 않아도 소머리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옥분 할머니는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순례에게 물었습니다. 가게 한 지 몇 년이나 됐더라? 한 15년 됐어요, 어머니. 그 전에는 뭐 했다 하더라. 냉동 창고였나? 순례가 국밥을 할머니 앞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네, 냉동 창고에서 일했어요. 10년 넘게 했죠. 아이고,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됐구나. 순례는 대답 대신 할머니 국밥 위에 팔을 얹어 주었어요. 강호는 구석에서 숟가락을 든 채 국밥을 뜨는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귀는 온통 그쪽을 향해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중동에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힘들었어. 애들은 둘이나 있었지? 네. 민준이가 돌도 안 됐을 때였어요. 혼자서 어떻게 키웠너? 순례가 테이블을 행주로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키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동생분이 보상금을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빚이라니 얼마나? 3억이었어요. 선생님들, 30년 전 일입니다. 강호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통보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아내 순례가 아니었어요. 시동생 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은 형의 사망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류를 챙겼고 시어머니에게는 형수님이 혼자 처리하면 안 되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보상금 5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순례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재혁은 보상금을 전부 가져갔고 시어머니에게는 형수가 보상금을 다 써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순례에게는 남편의 빚이라며 3억짜리 서류를 내밀었어요. 29살의 순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슬픔에 정신이 없었고 서류에 뭐가 써 있는지 제대로 읽을 겨를도 없었어요. 시동생이 내민 종이에 도장을 찍었고 그날부터 3억의 빚이 순례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돌도 안 된 민준이를 데리고 갈 곳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보상금도 제대로 못 지킨 년이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순례는 인천 외곽의 반지하 원룸에 민준이를 눕혀놓고 일을 찾아 나섰어요. 냉동 창고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영하 20도의 창고 안에서 냉동 수산물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두 끼는 민준이에게 주고 자신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때우는 날이 허다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허리를 다친 건 일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순례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35만 원도 빠듯했으니까요. 순례는 수술을 미뤘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다시 냉동 창고로 들어갔어요. 영하 20도에서 굽은 허리로 상자를 나르는 날이 5년 더 계속됐습니다. 10년이었어요. 냉동 창고에서 보낸 시간이. 그 10년 동안 순례의 허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굽어버렸습니다. 강호는 구석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국밥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잘 컸잖아. 민준이가 효자락하던데. 순례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는 건지 울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취직해서 돈 벌게. 내가 책임질게. 순례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말 듣는데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떠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돈 벌어 올게. 당신은 걱정 말고 기다려. 그 말이 똑같아서 강호의 어금니가 꽉 물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모자 챙을 더 깊이 눌렀었어요. 민주는 정말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19살에 공장에 취직했고 첫 월급 120만 원을 통째로 어머니에게 가져왔어요. 순례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민준이 식탁 위에 봉투를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행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가 대학을 포기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옥분 할머니가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례야, 네가 이 시장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야. 독한 게 아니라 제일 강한 사람이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가고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술래가 강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반쯤 식은 국밥을 보더니 미안한 듯 웃었어요. 어머, 국밥이 다 식었네요. 제가 따뜻한 걸로 새로 갖다 드릴게요. 강호가 손을 저으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려 했지만 술래는 이미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강호 앞에 놓였습니다. 고기도 더 넉넉하게 담겨 있었어요. 많이 드세요. 술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닦다 말고 강호를 한 번 더 보았어요. 손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말투가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강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충청도 쪽입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돌아가신 남편도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술래가 가볍게 웃고는 다른 테이블을 닦으러 갔습니다. 강호는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먹는 아내의 국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들, 강호가 30년간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다음 날이었어요. 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관방 천장을 바라보며 술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굽은 허리, 갈라진 손끝, 그리고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던 그 눈. 30살이던 아내가 60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내에게 무엇을 했는지 강호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강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한국에 전달된 사망통보서. 자신은 분명 살아 있었는데 대체 누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강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여관방을 나섰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인천역 근처의 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간 이주 노동자로 떠돌며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은 전부를 털어 조사를 의뢰했어요. 1995년 중동 건설 현장 폭발 사고 당시 한국 본사로 전달된 사망통보서의 출처, 보상금 수령 과정, 그리고 그 뒤에서 움직인 사람의 이름. 흥신소 소장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강호는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일주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호는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망통보서에는 유강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인은 폭발에 의한 즉사. 그런데 그 서류를 작성한 건 현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건설회사 현지 파견 담당자가 작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호의 친동생 유재혁. 선생님들,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릴 만큼 떨렸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이 사준 떡볶이를 나눠 먹던 동생. 중동으로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하며 형, 건강하게 돌아와라고 말했던 그 동생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재혁은 형이 의식불명 상태로 현지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건설회사 본사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받은 건 재혁이었어요.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혁은 형이 깨어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현지 담당자에게 뇌물을 건네 사망 확인서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보상금 수령 서류를 꾸몄습니다. 보상금 5억 원. 그 돈은 단 한 푼도 형수인 술래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술래에게 돌아간 건
남편의 사망 소식과 빚 3억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재혁이 그 돈으로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사업 미천으로 쓴 겁니다. 형의 목숨값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재혁은 형의 보상금 5억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냉동 창고에서 영하 20도의 추위와 싸우며 빚을 갚고 있을 때 재혁은 그 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형수의 허리가 점점 굽어가고 있을 때 재혁은 고급 승용차를 바꿔 타고 강남에 아파트를 2채 마련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재혁은 인천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피와 형수의 눈물 위에 세운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재혁의 거짓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정희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가 보상금을 혼자 다 챙기고 아이들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형 보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도 했어요. 마치 자신이 형의 유산을 지킨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30년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어요. 명절마다 찾아오는 순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손주인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러 와도 외면했어요. 내 엄마가 내 아버지 보상금을 삼키고도 뻔뻔하게 어디로 와. 시어머니는 순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린 민준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 집 앞을 떠나올 때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재혁은 최근에도 형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명의로 땅 거래를 한 겁니다.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는 범죄였어요. 30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서류 위조와 사기 행위는 지금 당장 처벌이 가능한 현재 진행형 범죄였어요. 재혁은 3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였습니다. 형을 죽이고 형수를 거지로 만들고 어머니까지 속인 사람이 벌 한 번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강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동생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했어요. 강호는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인천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건 30살의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20살에 취직한 아들. 강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살이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강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아버지다. 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강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살 때 잃어버린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강호가 흥신소 자료를 꺼내 하나씩 펼쳐 보여주었어요. 사망통보서, 위조 기록, 보상금 5억 수령 내역, 재혁의 사업자 등록 시점과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분석, 인감도장 위조 흔적.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빚을 진 거였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한 거였군요. 어머니가 보상금을 가져간 게 아니라 삼촌이 다 가져간 거잖아요.
30년간 풀리지 않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답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어머니에게만 빚이 있었는지, 왜 할머니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는지, 왜 삼촌만 잘 살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어머니의 굽은 허리도,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도, 삼촌의 번듯한 사무실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진실을 꺼냈을 때 88세의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하나하나 보여주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와라. 불려온 재혁이 서류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가 그랬냐? 재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였을 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순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작은 아들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죄 없는 며느리를 원망하고 손주의 얼굴을 외면하고 국밥집까지 찾아와 욕을 퍼부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강호와 민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례가 국밥집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재혁이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구두를 신고 시장 바닥을 찡그리며 걸어왔어요. 뒤에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국밥집 문을 벌컥 열더니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테이블 4개, 낡은 주방, 기름때 묻은 벽. 그 모든 것을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형수님, 바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재혁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들어갑니다. 형수님 가게도 포함돼요. 5억에 정리하시죠. 시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따로 낼게요. 순례는 국자를 내려놓고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시동생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뒤 보상금은 한 푼도 건네주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는 온갖 거짓말을 해서 며느리를 원수로 만든 사람. 하지만 순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형편이 어려운 시동생이 보상금을 먼저 가져간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순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 이 가게는 못 팔아요. 형수님, 지금 상황을 모르시나 봐요. 재개발 확정되면 보상금은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도 못 팔아요. 순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 가게가 없어지면 그이가 절 어디서 찾아요. 재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수님, 형은 30년 전에 죽었어요.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재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 반백의 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형 왔다. 재혁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한 발짝, 2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이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나도 궁금했어. 내가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 강호는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흥신소 조사 보고서, 당시 건설회사 파견 기록, 사망신고서 사본, 그리고 재혁이 현지 담당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까지.
네가 현지 담당자한테 돈을 줬더구나. 형이 의식불명인 걸 알면서 사망 서류를 만들었어. 보상금 5억은 내 통장으로 갔고 재혁의 뒤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슬그머니 문 쪽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형, 그게 아니라 나도 그때 사정이. 사정? 형수한테 빚 3억을 떠안기고 어머니한테는 형수가 보상금을 혼자 챙겼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내 사정이었어? 재혁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골목 쪽에서 경찰차 2대가 들어왔어요. 민준이 전날 밤 사문서 위조와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재혁은 이미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양팔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혁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술래는 국밥집 문 앞에 선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것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였어요. 민준이 부축하고 온 시어머니가 국밥집 앞에서 다리를 풀고 주저앉았습니다. 88세의 노인이 2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고 있었어요. 술래야,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을 내가 틀렸다. 30년을 네가 보상금 가져갔다고 우리 강호 죽이고 도망친 년이라고. 내가 그 소리를 30년을 했어. 술래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원망만 받았던 손이 30년 동안 원망만 했던 손을 꼭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술래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며느리의 손이었어요. 민준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곳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물잔을 잡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강호와 술래 2사람만 남았습니다. 술래는 아직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재혁을 형이라고 부른 사람.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모습의 남자. 술래는 강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볼에 깊이 팬 주름 사이로 무언가 익숙한 윤곽이 보였습니다. 눈매. 30년 전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사람의 눈매와 같았어요. 술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30살 아내에게 금방 올게라고 말했던 입이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다시 열렸어요. 나야, 술래야. 늦어서 미안해. 술래는 강호의 얼굴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마의 주름을, 볼의 흉터를, 거칠어진 턱선을 더듬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모든 흔적을 손끝으로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매일 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이 지금 자기 손안에 있다는 것을. 술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르다가 점점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강호도 울었어요. 2사람은 국밥집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술래가 먼저 몸을 떼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호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술래가 가져온 것은 뚝배기에 담긴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강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이름 모를 손님에게 내밀었던 그 국밥과 같은 국밥이었습니다. 강호가 국밥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술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어도 될까요? 이번엔 제자리에서. 술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많이 드세요. 더 드릴 거니까. 강호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밥 한 숟갈을 떴어요. 30년 동안 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맞은편에 앉아서 턱을 괴고 강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앉아서 남편 밥 먹는 걸 보던 여자였습니다. 국밥집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시장 골목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국밥 한 그릇과 30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시간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역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죄. 30년 전 형의 사망을 조작하고 보상금 5억 원을 가로챈 죄였어요.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역이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강호는 동생을 한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말을 대신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신포시장 술래네 국밥 간판 아래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강호 술래네 국밥. 강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렸어요. 술래는 그 옆에서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었던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국밥을 끓이는 모습은 마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술래는 그해 봄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10년을 일하며 망가진 허리였어요. 수술비를 마련한 것은 강호와 민준이었습니다. 수술 후 술래가 처음으로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을 때 강호는 주방 한쪽에서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술래가 허리를 편 모습을 30년 만에 처음 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정희 씨는 그 후로 매일 국밥집에 나왔어요. 손님 자리에 앉아서 술래가 끓인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국밥 한 숟갈을 떠놓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국밥집이 너희 둘을 기다려줬구나.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앞에 깍두기 한 접시를 더 놓아드렸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의 오해도 30년의 미안함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진짜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래 씨의 30년이 그걸 증명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국밥집 문을 닫지 않았던 것,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 것, 그 모든 시간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반드시 닿을 겁니다. 술래 씨처럼요.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이 뭉클하셨다면 댓글로 기다림이라고 남겨주세요. 선생님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